네, 그러면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다섯 번째 세션인데요. 예, 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네, 후배 학자들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주제로 네, 그 회계학 연구 편집위원장이신 네, 최종학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네,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네, 저는 이제 회계학 연구 편집장을 맡고 있는 최종학입니다. 원래 편집장으로가 아니라 그 회계감사 분야에 이제 연구를 하니까 감사 분야에 아, 이 강의를 했었는데 또 회계학 연구 편집장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했습니다. 이 강의는 2017년인가요? 그 공주에서 열렸던 닥터리얼 컨sortium 때 그때 제가 강의를 하려고 처음 준비했던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요. 제가 그 커닝 리뷰하고 그다음에 탑저널이죠. 그다음에 오디팅 저널이 이제 탑10 저널인데 여기 두 개에 제가 에디토리얼 보드 멤버로 있고요. 그다음에 SCI 저널인 아시아 패시픽 저널 워커 이코노믹스의 소시에이트 에디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학 연구 편집장을 2013년에서 15년까지 하고 이제 한 19년부터 또 다시 편집장을 3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통 한 달에 최소 두세 개는 리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도 과거 요즘은 이제 제가 부학장이 돼가지고 행정 때문에 바빠가지고 잘 못하는 과거에는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논문을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50분인가요? 언제까지죠? 강의 시간이? 시간이 5시 10분까지입니다. 아, 5시 10분까지. 논문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아이디어를 찾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찾는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찾으시려면은 최근에 발행되는 논문들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워킹 페이퍼들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언론 보도도 계속해서 찾아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만이 아니라 이제 규제기관, 한국에서는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죠. 이런 데서 가끔 발표를 해요. 그다음 이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업투데이트한 걸 따라가야지 돼야지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주제, 핫한 주제, 들도 다 신경을 쓰고 있는 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럼 내가 이 주제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인터넷 같은 데를 뒤져가지고 기존에 퍼블리시된 거나 워킹 페이퍼들도 찾아 읽고 그래야지만 어디까지 연구가 돼 있구나. 그러면 여기 이제부터 앞으로 연구를 더 해야 될 거는 뭐냐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회계학회가 내일부터 열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주재기관이나 회계법인 세션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시간이 있을 때 혹시 가서 들으시면은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017년 학회 때는 추주산업 이직회계 관련 이슈 이게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2018년 학회 때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관련 이슈, 회계개혁법안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논의가 됐었어요. 2019년 학회는 제가 연구년으로 나가 있어서 해외 나가 있어서 못 봤고요. 2020년 학회 때는 회계법인 세션에 가서 이제 회계력 판단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세큐리티에 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걸 보면은요. 요게 요즘에 자본시장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에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게 큰 이슈가 되는구나라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게요. 나만 혼자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동료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수들과 자꾸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되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엉터리가 아닐까.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은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나가서 공부할 때 그렇게 보니까 미국 학생들은 정말 자신 있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를 쭉쭉 그냥 툭툭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정말 소극적이고 말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상당히 적극성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서바이벌 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토론을 해야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회계감사 세미나 수업을 엽니다. 수업을 열 때 정말 그 어떤 논문을 갖고 상당히 많은 토론을 벌입니다. 상당히 많은 제가 그리고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이 논문을 당신이 발표한다고 이 논문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당시에는 논문이 퍼블리시 됐을 때는 상당히 좋은 논문이었지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5년,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보면은 또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 그게 뭔지를 생각하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꾸 기존의 논문이 이런 연구를 했다라는 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우는 것보다 그걸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좀 문제점인 것 같다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서울대 박사과정 학생들도 이제 브라운맥 같은 거 이렇게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또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이지만 이제 건설적인 공격이에요. 그래서 서로 생각을 더 한번 해볼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요, 다양한 주제를 내가 다 공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야의 수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제가 회계감사를 전공을 합니다만은 회계감사에 나오는 논문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회계감사 분야에서도 제가 잘하는 몇몇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내셔널 연구를 하고 오디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논문들만 워킹 페이퍼가 나오는 거, 제일 처음 단의 논문들만 따라 읽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계감사 분야의 다양한 모든 분야를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뭘까? 그거 한두 개에 집중을 하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논문을 쓰면은요, 그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 분야가 전문가가 심사를 하면서 보면은 나 모르는 수많은 거를 그 전문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리뷰하는 결과를 딱 보면은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암담합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거를 이렇게 내 논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많았나.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을 하려면은 나도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야에 다 전문가가 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분야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사학위 취득한 직후에요. 회계 감사가 아닌 다른 여러 분야의 주제의 논문을 썼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논문 보다가 이 허점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고치면 논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업무회계 분야의 여러 분야, 뭐 애널리스트 논문도 써보고 뭐 자본시장 논문도 써보고 막 그랬거든요. 한 서너 개, 4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4개 논문으로 한 20번 정도 리젝션을 당하고 했습니다. 또 내가 잘하는 분야만 그쪽에 쓰던 논문만 계속해서 이게 컨티뉴가 돼가지고 탑에 나갔지 그러지 않은 분야의 논문들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걸로 결국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95점쯤 할 수 있어야지만 논문이 좋은 저널에 나가는 거지 10점 정도 할 수 있는 거로는 좋은 저널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뭔가가 두 개가 연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상호 그 어소시에이션이 있다고 해서 이게 원인과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원인과 결과가 이 원인 때문에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거를 되게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가지 뭐 예를 들어봤어요. 2015년에 예를 들어서 EBS에서 선거를 방송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큰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울대 학생인데 왜 학점이 나쁜 서울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학점이 나쁘냐?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 나는 교수의 논문, 그 수업을 그대로 듣고 다 적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한다. 그런데 학점이 낮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점이 나쁜 학생들 보고 그럼 다음 학기에는 한 과목을 골라서 그 과목을 수업을 수가 말하는 거 그대로 받아 적고 그대로 외워라. 그러고 나서 학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학점이 그 과목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이렇게 했어요. 교수의 수업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 학점이 좋다. 그게 서울대 교육의 문제점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생이 그럼 그 실험 대상이 된 학생이 과연 교수의 수업을 그대로 받아 적기만 했을까요? 지난 학기에는 지난 학기랑 똑같은 시간만 공부해야죠. 수업 시간에 집중도도 똑같이 했어야죠. 똑같이 집중하고 수업 끝난 후에도 똑같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실험 대상이 되니까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받아 적은 거를 또 열심히 더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점이 좋은 게 생각 없이 외워서 학점이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이 좋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번째 든 것도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서울대를 많이 옵니다.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를 서울 강남에 있는 학교로 보내면 그럼 서울대 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맞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머리가 좋은 애들이 강남에 있는 학교에 많이 가서 서울대 많이 오는 게 아닐까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하고 사실은 충분히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요. 배당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가 이런 연구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믿는 연구들, 효율적 자본시장 가설에 따르면은 어, 배당을 올리면 주가가 상승하니까 배당이 어, 큰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회계학 연구에서 해보면은 어, 그 배당을 결정하는 요인들,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나 이익 같은 거를 다 놓고서 배당하고 같이 놓고서 분석을 해보면은 배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배당을 올리는 순간에 주가가 팍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배당을 많이 준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입니다. 이익을 통제하고 나면 배당의 효과는 거의 없어요. 단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은 것들이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까를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다른 설명은 없을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데 대한 다른 원인은 없을까를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른 설명이 그중에 뭐가 맞냐를 내가 다 찾아봐야지. 그래서 이 설명이 맞구나. 이런 원인이 맞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런 논문이 탑저널에 가는 겁니다.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라고 해서 탑저널에 그 논문이 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여기 금방 했던 그 얘기가 여기 있네요. 예.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유의적인 반려성이 발견이 있다. 그래도 정말 커저리티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다른 발견이 얼마든지 다른 원인 때문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원인이 뭐가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원인이 많은 생각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딴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되게 잘 찾아요. 그래서 훈수 두는 사람들은 가족 두는 사람이 못 보는 걸 봅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을 갖고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학 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오류의 예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CSR을 잘하는 회사가 기업의 성과가 높다. 또는 재무보고의 품질이 좋다라는 연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관관계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인과관계가 정말 있을까요? CSR을 잘하니까 소비자들이 그 회사가 좋다라고 해서 막 사가지고 그 회사 제품을 사서 그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지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회사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여유가 있는 회사가 CSR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생각해 보시면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서 이 기업이 잘 되는지 잘 모릅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도요. CSR을 잘하는 회사가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가 높은데 이게 CSR을 잘해서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가 높은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가 좋은 회사가 CSR도 잘하고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도 높고 이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보여주려면요. 레벨 어널리시스 우리가 상관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체인지 어널리시스도 많이 해야 되고요. 디퍼런스 인 디퍼런시스 뭐 구분타분법 뭐 이런 거 뭐 벤치마크 그룹과의 비교부터 요즘에 이제 세계 그 감사 연구에는 이제 프라펜서티 스코어 매칭이라고 그런 방법이 되게 매칭해가지고 두 그룹을 비교하는 방법이 막 사용되다가 요즘에는 또 뭐 더 어려워져가지고 엔트로피 밸런싱이라는 그런 매칭하는 방법까지 막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여줘도요. 탑전을 내면 이거 갖고도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리젝션을 해요. 왠지 못 믿겠다라고 리젝션을 해요. 정말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좋은 전을 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IFRS Adoption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예를 들었냐면요. 우리나라의 이 주제로 논문이 최소 10편 이상이 좋은 저널에만 나왔습니다. 좋은 저널에 나온 것만 회계학 연구나 경영학 연구나 예를 들어서 회계 저널이나 세무회계와 감사연구 이 정도에 나온 것만 해도 한 10편은 될 겁니다. 다른 저널에 나온 것도 충분히 10편 이상 있겠죠.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레벨 스타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표본 기간도 다 다르고요. 연구 방법, 그래서 연구 발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체인지 어널리시스나 디퍼런스 인 디퍼런시스를 해보면은 결과가 안 나와요. 유의적인 관련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치밀한 분석을 하면 그렇게 명확하게 딱 결론을 내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IFRS 어답션하고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하고 관련된 건데요. 선행 연구의 반견이 컨플릭트네요. 그러니까 했더니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가 올라갔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고 변함이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논문 안 썼습니다만.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논문을 하나 더 쓴다면 왜 선행 연구들이 발견이 뭐가 문제가 있었고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이 뭐고 그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으니까 내 연구가 더 믿을 만하다라는 거를 논문에서 설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왜 선행 연구의 발견들이 서로 달랐는지도 왜 그런 틀린 결과가 나왔는지도 알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상당수 연구들은요.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연구 1은 A 방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서 연구 1은 사전 2년 IFRS 도입 사전 2년
도입 사후 2년을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요? 코타리의 퍼포먼스 매칭 디스크시 오퍼를 사용했다. 그랬더니 플러스 관계가 나왔다. 그 연구인은 예를 들어서 사전 3년, 사후 3년 이렇게 비교했는데 코타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 할까요? 뭐 최초 슬로안 스위니의 모디파이드 전체 모형을 사용했다. 마이너스 관계가 나왔다.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를 사용했는데 플러스 관계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하면은요. 그러면 이거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플러스가 맞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맞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선행 연구들이 이렇게 결론이 혼재된 거야?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맞는지. 그냥 수많은 논문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데 여기 의견이 다른 거 하나 또 하나 나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연구는 과연 무엇이 올바른 결론인지 그리고 왜 선행 연구들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결과가 혼재하고 있는지를 논문을 읽는 사람이 그래서 이 선행 연구들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구나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대부분의 연구가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2011년에 IFRS를 어답션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이 되기 전에 IFRS를 사전에 어답트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2011년에 어답트한 기업들이 있고요. 나중에 2011년보다도 후에 늦게 상장하면서 그때 어답션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답션 시점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자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 분석을 하면서 자 어답션 시점까지는 뭐 차이가 없었는데 어답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더라 라는 거를 이렇게 이 서로 다른 시점별로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정확한 발견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들이 이제 독립변수도 하나고 종속변수도 하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변수가 있어서 이게 종속변수예요. 감사 연구에서는 감사 품질이 종속 변수인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는 감사 모두가 종속 변수입니다. 그러면은 감사 품질이 종속 변수다 그러면은요. 그리고 내가 A라는 요인이 감사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요. 최소한 3개의 다른 방법으로 독립 변수와 종식 변수를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품질도 여러 가지로 세고요. 내가 원하는 A라는 변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 결과가 아주 강건하다. 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딱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내가 원하는 독립 변수와 내가 원하는 종속 변수가 어떻게 해도 이 결과가 강건하게 나온다는 거를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선행 연구들하고 참고로 해서 통제 변수들도 많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해외 탑전을 보낼 때는 통제 변수가 뭐 보통 15개에서 20개가 돼요. 국내에서는 보면 5개에서 10개 뭐 이 정도 10개만 해도 상당히 많은 통제 변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해야 되는 수준이 높습니다. 이렇게 통일하게 이렇게 통제 변수들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통계적 유의성 이렇게 모형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통계 변수들 한두 개를 여러 개를 조정해가지고 유의적인 결과가 한두 개 딱 나오더라. 그거 가지고 논문을 써갖고서는 좋은 저널에 낼 수가 없습니다. 리뷰어가 요구하는 분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를 한다면은 정말 나도 엄청난 분석을 해봐도 그래도 결과가 아주 강건하구나. 나 스스로도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을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논문을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국내에 출판된 학술지, 국내 저널에 출판되는 논문들이 다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저널에 보내시려면 정말로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건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확신하고 탑저널에 보내도요. 리뷰어가 심사한 거 보면은 그냥 믿지 않아요. 리뷰어.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논문을 이제 한국에서 논문을 읽다 보면 가설과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한 분석을 되게 길게 해요. 그래서 시간과 논문 지면을 비하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면요, 빅4와 논빅4의 차이 분석, 산업별 차이 분석, 이런 거를 뒤에 막 싣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이런 거를 실을 필요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가설이 빅4와 논빅4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고요. 가설이 인더스트리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뒤에 이제 표까지 해서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빅4와 논빅4 차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인더스트리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이가,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인더스트리 분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인더스트리 분석을 한다면은 어떤 원인에서 이 인더스트리가 다른 인더스트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그런 가설이 있어야죠. 가설이 있은 다음에 보여주셔야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독자가 알 수가 있죠. 그러지 않고 분석을 해가지고 인더스트리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원래 분석 안 해도 차이 알고 있어요. 남빅보 다르다는 거 분석 안 해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때 분석을 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분석 저 분석 다 하는 것들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닌데 논문의 가설이 이렇게 표본을 구분해도 방관하다라는 정도의 한계적인 공헌점이 있죠. 그러니까 한계적인 공헌점이 있다는 건 제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뭐 주석 정도 들어가도 충분하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떤 분석을 더 해야 되냐면은 그 가설에서 주장한 원인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더 명확히 해주는 그런 분석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집단에서는 이 원인 결과 관련성이 더 명확히 드러난다. 이런 것들을 그런 집단이 있다면 그런 집단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탑저널에 출판된 논문에 조금이라도 소개된 분석 결과가 보통 100개 이상입니다. 논문에는 표를 안 보여주지만 주석이나 이런 데 했더니 결과가 동일하다. 변수를 바꿔도 동일하다. 이런 것들 합치면 100개의 분석 정도는 소개가 되고요. 소개되지 않은 분석은 훨씬 더 많습니다. 논문에 안 나갔지만 리뷰어한테 다 찾아보니까 추가적인 분석도 되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에 대해서. 예, 한국의 논문들을 보면은요, 논문 작성법을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논문은 수필이나 일기 연설문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나 일화적인 증거를 들어서 주장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과학적인 근거를 든다라는 건 뭐냐면요, 인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 문장 한 문장을 쓰시면은 이 문장이 1 더하기 1은 2처럼 명백한 게 아니라면은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인용을 해야 됩니다. 누가 그런 발견을 했는지. 한 문장 쓰고 인용하고 또 한 문장 쓰고 인용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발견을 누가 했는지가 증거가 이렇게 뒷받침돼요. 또는 증거가 없다라면은 이게 제가 예를 들면 신문 기사라고 해서 일화적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은 신문 기사라도 넣어가지고 이런 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한 증거를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 이론 부분에서요. 내가 새로 하는 주장, 이제까지 검증이 안 되고 내가 새로 하는 주장은 가설만이에요. 가설을 전개하기 전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기존에 다 검증된 겁니다. 이미. 검증이 안 된 분야가 있다면은 일화적인 증거, 남들이 그렇게 그래도 검증은 안 됐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읽다 보면요. 가설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론 전개 단계에 벌써 여러 개의 주장이 숨어 있어요. 예, 여러 개의 가설이나 논리의 비약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설들이 다 맞아야지만 최종 연구 가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가설이 중간에 있는 그런 가설들이
연구도 안 했으면서 그냥 마지막 연구 가설로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논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만연체 긴 문장을 쓰면 주소로가 헛갈리고 내용은 헛갈린다는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단문으로 글을 쓰세요. 한 문장의 길이가 한 줄 내지 두 줄을 넘지 않게 이렇게 단문으로 쓰시고 거기다가 꼭 인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꼭 인용을 해가지고 문장을 채워야지, 페이지를 채워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가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을 읽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논문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감사 연구를 20년을 했는데 제가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제목에 쪽에 연구에 파이낸셜 리더빌리티 이런 논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빌리티가 나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논문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읽어보시기를 원하고요. 남들한테 읽어서 코멘트 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석사과정 학생쯤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문장으로 논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요. 오탈자가 없는지 탐구문의 형식은 그 학술지 형식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그 오탈자가 있으니까요. 에디터가 읽다가 그래서 당신 논문에 인트로덕션이 있는데 오탈자가 두 개나 있더라. 당신이 신경 써서 논문을 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리젝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오탈자가 많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한글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이 너무 많습니다. 하시고요. 영어 논문 쓰신다면은 영어 영문 교정도 꼭 하시고요. 표현도 이 연구라는 게 100% 옳지 않습니다. 실증 분석 연구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른 가능성도 있다. 내가 꼭 얘기한 주장한 이런 원인 때문에 저 결과가 퍼센트 나오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논문을 쓰시고 그리고요. 어, 논문을 쓰실 때 내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걸 다 하지 못해.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세요. 공저를 같이 하세요. 남들하고 논문을 같이 쓰다 보면은 많이 배웁니다. 혼자 모든 거를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젊었을 때, 몰랐을 때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잘 아는 다른 사람하고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야가 있고요. 또 다른 주제를 잘 아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논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러이런 주제가 있는데 내가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 분야를 잘 알지 않냐. 그래서 논문을 우리가 같이 쓰자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논문을 쓰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교수에게 접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제가 그 다른 학교 학생 박사과정 출신 분들 교수들하고도 논문을 여러 편 썼어요. 그런 이유에서. 코리아 컨소시엄에 강의했더니 그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논문을 쓴 경우도 두 번이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 수업을 듣고 싶다고 이메일로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까지 저희 서울대까지 와가지고 이 논문을 제 수업을 듣고 논문을 한 두 편 정도 썼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잘 아는 분하고 접근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리뷰라고 했는데요. 논문을 쓰고 나서 그걸 바로 그냥 저널에 보내지 마세요. 최소한 5명 이상의 코멘트를 개인적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동료 박사과정생 있잖아요. 그리고 주도 교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런 거 썼는데 한번 읽어주시고 코멘트 주십시오 라고 하고요. 최소한 두세 곳에서 발표할 피드백을 배정이라고 했는데 회에 가서도 발표하시고 회에서도 토론자가 있는 데서 발표를 하셔야지 또 더 배웁니다. 네. 박사과정 학생들끼리 이렇게 브라운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억지로 부르는데 논문 초기 단계 논문 발표하고 서로 코멘트 듣고 이런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 군데서 받은 피드백을 쭉 적어놓고 정리를 해보면은, 아, 사람들이 이런 거에 의심을 품는구나.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이런 점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논문을 수정합니다. 수정을 해서 논문을 제출합니다. 내가요, 처음에 젊었을 때 이 저널에 논문 내면은 리뷰가 심사한 걸 보면은, 아, 이 무식한 리뷰,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네. 내 논문을 이해를 못하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공부 더 하고 털리 들어서 보니까 리뷰가 무식한 게 아니라 내가 무식한 거였더라고요. 내가 남들이 무식해서 내 논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식해서 논문을 제대로 남들에게 설명을 못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자꾸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게 좀 코멘트를 주는 거를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전에 미국에서부터 알던 어떤 한국 사람인데 코멘트를 하고 나면은 막 화를 내요. 남 앞에서는 칭찬만 하라고 막 불러다가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내가 남들한테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싫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남들의 논문을 읽고 코멘트 주는 거 귀찮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이라도 좋은 논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코멘트를 주는 거니까요. 큰 소리를 들으셔도 고마운 겁니다. 그게. 내 논문을 읽고서 생각하고서 뭔가 나한테 코멘트를 준다는 건 고마운 거니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가 왔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합전을 2, 3%, 4, 5% 이렇게 됩니다. 정말 억셉턴스 레이시 낮습니다. 회계학 연구 45%, 55%이 정도 차이입니다. 리젝션 레터 받는 게 흔합니다. 그런데 계절 반대 편집을 받아도요. 심사위원분들 코멘트 읽어보면 많은 거 배워요.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리젝션 레터 받으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를 받은 다음에 리비전을 해야죠. 이제 재개정을 해야죠. 문제점. 근데 심사위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한 줄 딱 써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요. 지도 교수님한테 조언을 구하고요. 정 모르면은 편집장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이해 못하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심사위원님한테 혹시 물어줄 수 있느냐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심사위원이 지적한 게 있다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고민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지 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써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대부분 잘 보면은 문장을 어렵게 써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논문에는 주석 정도 들어가지만 표현서에는 표를 다 만들어서 이런 분석했더니 당신이 얘기한 이런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탑저널에 제출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한 명한테 보내는 답변서가 30페이지입니다. 논문 자체가 더블 스페이스로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인데 답변서가 싱글 스페이스로 20에서 30페이지, 50페이지가 넘는 답변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 자체보다 답변서가 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석을 치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요구한 게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면 왜 할 수 없는지를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내가 뭘 했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했다, 안 하고 끝냈다라면 심사위원이 요구한 거를 내가 해결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하고 그걸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일 심사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은 그 각각의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대답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말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 2, 3의 뜻일 수가 있겠다고 제가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 1이라면은 이렇게 했고, 만약 그 2라면은 이렇게 했고, 3이라면 이렇게 했고.
이렇게 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심사원이 10개 지적했다. 10개 다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답을 해야 돼요. 결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라는 거를 그러니까 한 회계학 연구를 읽다 보면은 되게 이상한 논문들이 있어요. 말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감사 분야의 자료는 저도 다 있거든요. 보면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를 당신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제가 보내진 않지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제 곧 학위를 받으시고 교수가 될 텐데 연구 잘하고 논문 잘 쓰는 교수의 하는 많은 일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만 하는 사람 아니고요. 그런 많은 일. 학생을 위해서 학생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 학생이 크게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사회적으로 잘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요. 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이용규 교수님이나 회장님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회계 산업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업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업의 발전, 그게 곧 국가 발전이죠. 이런 거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도 다 교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구 잘하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 노력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제 최근 한 5년 정도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연구 논문을 더 쓰는 거는 큰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논문을 더 쓰기보다는 한국의 회계학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변 대변 언제까지 차변 대변을 가르칠 것인가. 물론 회계사 보는 사람들은 차변 대변 다 알아야죠. 재무제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회계사를 안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회계 정보를 사용하고 해석하고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그런 분야를 오히려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헌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 그런 쪽으로 또 공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분까지라고 하셨죠? 이용 교수님. 예, 예, 네, 예. 2분 늦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예,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막 급하게 떠들어가지고요. 예, 예, 질문이 없으시면 뭐 이따가 혹시 교수님 또 들어오시면 또 그때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회계학 연구 논문을 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조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번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예, 예. 10분 정도 있다가 다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교수님, 저 한 가지만 제가 예, 더 말씀드릴 광고가 예, 있는데, 예. 2021년부터 회계학 연구가 그 스코프스 등재 저널이 됐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스코프스 등재지에 출판하면은 보너스를 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업적에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학 연구에 더 많은 논문 제출을 하시기 이상입니다. 예, 우선 손혜 교수님 지금 파일 공유 중이신 건가요? 예, 지금 혹시 공유가 되고 있는지요? 예,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넘겨보실까요? 한번? 예. 네, 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소그룹 토론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세션은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예, 좀 전에 이제 회계학 연구 편집위원장과의 대화를 하신 거고, 예, 지금은 이제 회계저널 편집위원장과의 대화를 이제 하시겠습니다. 예, 회계저널 편집위원장이신 개병대학교 손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과분하게 회계저널 편집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1년 정도 업무를 했는데요. 사례 편집위원장이신 지금 유충렬 교수님께서 사실 발표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지만 바쁘신 관계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회계 저널에 대해서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먼저 회계 저널이 어떠한 저널이고 회계학 연구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최근 회계 저널 투고 논문과 관련해서 분석을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저널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저널 소개를 먼저 하면은요. 이 회계 저널이 창간된 지는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3년에 창간이 됐고요. 우리 회계학 연구가 주로 이제 실증 연구로 많이 좋은 연구들이 게재가 되는 반면에 이 회계 저널은 이 회계가 실무의 학문인데 이 회계 실용적인 측면의 연구들 특히 뭐 회계 교육이라든지 실무라든지 회계 감사 이런 것들이 금방 자주 이제 뭐 규정들이 바뀌고 법률이 바뀌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의성 있게 전달하는 저널이 필요하다고 이제 선배 교수님들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창간은 93년에 됐고요. 2004년에 이제 등재 학술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거의 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수한 연구들이 많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 연 4회였지만 이제 연 6회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말까지 거의 1000건 가까이 되는 실증 연구와 사례 연구들을 연구들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저널 편집위원회는 우수한 그 편집위원들께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요. 내년에 이제 유충렬 교수님께서 이제 임기가 끝나시고 저는 사례 쪽으로 가고요. 새로운 이제 편집위원장께서 부임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회계 저널의 우수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양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게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계 저널이 지금 이 회계학 분야에 지금 10개 남짓한 저널들이 등재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회계 저널 같은 경우 2018년, 19년, 20년에 계속 50개 정도 이상의 연구들이 계속 게재가 되고 있고요. 다른 저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게재되는 연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질적 측면에서도 뭐 회계 저널이 우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회계학술지 분야 중 이 연구의 양적 측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 저널이 이제 질적 측면에서도 영향력 지수라든지 또는 중심성 지수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회계학 연구 다음으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세무회계 연구가 1위라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전산회계 연구도 그렇고요. 이 연구들이 등재가 작년에 처음 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 처음 등재가 됐을 때 이 과거에 이제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실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해는 이렇게 순위가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회계학 연구가 항상 이 영향력 지수나 중심성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회계 저널이 회계학 분야에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이제 질적 우수성에서도 항상 회계학 연구와 회계 저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회계 저널이 또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분야, 회계학 분야뿐만 아니라 이 경영학이라든지 뭐 경제 연구에서도 회계 저널의 연구들을 다수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 저널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무 지향의 저널이라고 합니다. 이 회계가 실무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증 연구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프랙티셔너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회계 연구가 이게 과연 실무에서 적용이 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회계 저널이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의성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또는 뭐 사회의 어떤 큰 이슈라든지 뭐 최근에 ESG라든지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싣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이제 외관법이 크게 개정이 됐는데요. 우리 뭐 코리아 사벤스 옥슬리라고 할 정도로 큰 개정이 있었는데 이때 이 회계 외관법의 이제 전면 개정에 기초가 된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의 참고문헌에서도 회계 저널과 회계학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저널의 특징은 이 연구가 게재가 될 때 보통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특히 뭐 탑티어에 나오는 연구들은 뭐 몇 년이 걸리고요. 우리나라 아까 최종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회계학 연구도 상당히 심사가 이제 정교한 연구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회계 저널은 그러한 측면에서 최신 이슈와 사례 전달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심사를 빨리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IFRS가 급격하게 이제 최근에 많이 바뀌면서요. 이런 복합금융 상품이라든지 또는 뭐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회 현상들을 빨리빨리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무에서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회계 저널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재 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나 이슈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이디어가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회계 저널에 신속하게 투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게재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1년 4월호거든요. 가장 최근 뭐 사례를 하나 가지고 온다면 지금 이렇게 뭐 동그라미 쳐서 복잡하게 돼 있지만요. 이 연구들이 다 최근에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신외관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뭐 요새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스튜어디십 코드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또는 ESG라든지 또 최종학 교수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사례 연구를 또 게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데요. 뭐 실질 지배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금융상품 최근에 이제 뭐 전환사채라든지 전환권의 이 자본과 부채의 분류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복합금융 상품은 대다수 자본으로 인식이 되지만 실제는 우리가 그 조건에 따라서 이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또 짚어주셔서 이 김영준 교수님께서 이 전환금융에 내재된 전환권 부채 자본의 분류에 관한 사례 연구가 이번에 회계저널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116 고리스와 관련된 최근 이것도 핫한 이슈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의성 있게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저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저널의 이 타피오 랜드스케이프를 보면은요,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이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 회계 저널과 관련해서 이 주요 이제 언어들을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보면은 여기 뭐 국제 회계 기준, 우리 IFRS가 2011년 이후 도입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개정이 됐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회계 저널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뭐 과거에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익 조정이라든지 뭐 지배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뭐 다양한 그 회계에서 새로운 용어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벤포트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저널의 특징은 사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일반 편집위원장이 있고 사례 편집위원장은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것처럼 이 사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연구를 하실 때, 이제 실증 연구를 하실 때, 우리가 제가 박사과정 입장에서 뭐 저의 옛날 얘기도 쓸 수 있는데요. 이 실증 연구를 하다 보면 이 결과가 도대체 맞는 건지 뭐 해석도 잘 안 되고 교수님께서는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계시고 막 그래서 막 떨리잖아요. 실증 연구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해야 되나 내가 뭐 틱값을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례 연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사례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은
연구를 작성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신진 연구자의 어떤 등용문으로 회계 저널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그런 사례들을 접하시고 공부하시다가 의문 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신문이라든지 뭐 저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 사례들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보고서 찾으셔가지고 제시를 하면은 이 게재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저널은 이 사례라는 연구임을 표기하고 그 다음에 티칭 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통 뭐 이 대학교 4학년이라든지 MBA 수업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례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이 학회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주제 발굴과 공모를 하고 있는 게 회계저널의 특징인데요. 회계저널은 거의 매년에 이제 그런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어떤 참신한 주제를 선정해서 신속하게 게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실무와 학계의 격차 해소라는 주제로 회계 실무 정책 시사점 중심의 문헌 연구 공모뿐만 아니라 한국회계기준과 협의해서 IFRS 리서치 포럼으로 회계 전환의 연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풀타임 박사과정 입장에서는 우리 항상 이 연구하는데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항상 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런 실무 이슈라든지 뭐 리서치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지도 교수님한테 갖다를 하셔가지고 좋은 연구를 하나 이제 제안서를 제시하시면은 이 경쟁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실어주시면은 일석삼조인 거예요. 일단 게재되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연구비도 받으시죠. 또 실적도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회계 그 저널은 뭐 회경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투고료를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연구 주제는 게재료를 면제하고 있고 가끔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심사를 굉장하게 간소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주제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이 매년 우수 논문상을 이 상금을과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도전하셔가지고 이 박사과정 때 또 좋은 이 커리어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회계 저널 투고 논문 분석입니다. 자, 회계 저널 투고 논문 분석은 2020년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 분석을 하고 또 별도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논문을 보시면은 2020년에 82개의 논문이 투고가 됐고요. 재무회계 분야가 이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관리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 정부회계 순으로 투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재 반대율은 대략 한 28%, 4분의 1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4분의 1 남짓인 수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게재를 하셔서 혹시 이제 리젝을 받으셔서 마음이 뭐 상해서 나 이제 회계 저널에 투고하지 않을래 이러시지 마시고요. 항상 회계 저널은 좋은 연구를 위해서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도전해 주시고 이 국내 좋은 우리 한국 경제지로서 굉장히 좋은 연구들이 많이 실리고 있으니까요. 꼭 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재무회계 게재 반대율보다는 감사가 적은데 이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까다로우셔서 게재 반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통계가 1년치 통계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재무회계라든지 뭐 관리회계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논문을 우리가 일반 논문과 사례 논문으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논문의 경우는 보통 이제 실증 연구들을 말하는데요. 이 실증 연구의 경우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계제 반대율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 사례 논문의 경우는 계제 반대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실증 연구에 비해서 사례 연구들이 덜 투고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편집위원장을 하면서 일반 연구보다 이제 사례 연구들이 이제 많이 투고돼서 이 사회에 어떤 실무적인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을 더 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사례 연구를 담당을 하니까요. 오늘 DC에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뭐 많이 투고해 주시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개제 반대를 하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연구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고요. 과거에 비해서 제가 뭐 심사자들이 가끔 안 보내시거나 뭐 메일을 못 받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엄청 닥달합니다. 사실 교수님들 바쁘신데 실례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이 게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교수님들을 엄청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걱정 마시고 투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021년부터 최근 건데요. 이 최근에는 이 제가 맡고 나서 갑자기 계제 반대율이 좀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심사가 이번에 이제 2020년까지 우리가 이 회계 저널이 6년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유충열 교수님이랑 저랑 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저는 뭐 큰 고생을 안 했지만 간사랑 교수님께서 큰 고생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라서 계제 반대율이 약간 낮아진 편입니다. 그 재평가 기간이 끝나가지고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계제 반대율이 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재무회계가 가장 이제 많이 투고되고 있고 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는 최근에 이제 투고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쪽 분야에서도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계 저널과 관련해서 이제 분석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변화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계 저널의 변화라고 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고 공정한 논문 심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의 경우 기본 3주 내를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4주가 넘지 않도록 독촉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바쁘시다 보니 또는 뭐 방화벽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메일이 잘 수신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로 그 이메일을 보내면서 문자가 동시에 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주가 넘어가면은 잘 회신이 안 되는 교수님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례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심사를 위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심사가 끝나고 이제 2차 심사의 경우는 2주 이내에 심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고를 하시면은 제일 빨리 끝나면은 뭐 한 달, 2달 만에도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요새 최근에 이제 교수님들 또 실적을 SSC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투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박사 과정의 숫자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줄어서 연구의 숫자가 최근 등재지 같은 경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재지들도 많습니다. 이 게재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은 이 박사 과정 교수님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심사를 신속하게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계 저널의 경우 오래 기다리지 않고 게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심사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최근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다른 심사자로 신속하게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부분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요. 교수님들이 빨리빨리 이제 심사를 해주시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투고자의 개인정보가 심사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이 편집 간사가 엄청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문서 정보에 이니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배제해가지고 다시 투고하시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사자가 이 논문이 누구의 논문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는 어렵게 점점 더 이런 부분이 이제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계저널의 참관 취지에 부합하는 논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2021년 4월호 논문들이 대부분 실무와 관련된 또는 한국 회계 기준 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게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우수 논문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환사채라든지 최근에 이제 거의 IPO 하는 기업들을 보시면은 다 복합금융 상품을 이제 발행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상장을 하다 보면은 어떤가요? 그 이제 IFRS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자본으로 회계 처리한 회사들이 복합금융 상품을 부채로 다시 전환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사성 있는 연구들을 이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편집위원들도 좋은 점수를 주셔가지고 우수 논문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특별 주제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새로운 이슈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이 박사과정 및 신규 임용 교수님들이 이제 좀 더 쉽게 게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사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번 회장님과 협의해가지고 그 신규 임용 교수나 박사 과정들이 어떤 사례를 공모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봐두셨다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이거는 회계학계를 위해서 또 회계 실무를 위해서 꼭 필요하겠다 싶으신 그런 제안서들을 제출해 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회계 저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회계 저널이 미래에 부합한 저널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편집위원장님들께서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저널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이 회계 저널이 실무와의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학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회계학 연구가 2021년에 스코프스에 등재가 됐는데 최종학 교수님, 송민석 교수님 너무 수고 많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회계저널도 일단 연구재단의 우수 등재지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스코프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의 영문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의 인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국내의 우수한 연구자를 초빙해서 보다 좋은 연구가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학술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질적 형성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계 전환과 관련은 이 편집위원장의 대화를 마치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그 회계저널 편집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회계저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신 손혜 교수님께 박수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